많은 남자들과 더할 말 많은 박지희가 함께 들려주는 대한민국 정치사와 역사 그리고 문화의 비하인드 스토리. 다른 어떤 곳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본격 정치 브라이어티. 아나운서와 개미투자자와 서울시장에 출마한 정치인의 수다쇼 팟캐스트 악의정 시즌4 지금 시작합니다. 오 네, 저희가 2021년 첫 방송. 대범이가 없으니까 소리도 안 질러주네. 컨텐츠 없으면 소리라도 지르거든요. 예. 비어있다는 뜻이죠. 예. 소리로 채운다. 네, 정말 저희가 그 연말 연초에 많은 일들이 있고 저희가 또 자가격리까지 겪으면서 1월 25일이거든요.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날이. 오늘이 2021년의 첫 방송입니다. 네, 새해 인사도 제대로 드리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인데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말씀 전하면서 자, 오늘도 변함없이 오창석, 우상호 후보님 두 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떻게 지나셨는지 그동안. 네, 저는 뭐 제 인생에서 네. 처음으로 자가격리를 네. 했는데 누구 슬기로운 때문인지는 격리 말씀 안 생활. 드리고요. 근데 정말 그 돌이켜 보니까 제 인생에서 열흘을 감옥 간 거 빼고요. 한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14일인데 이제 기본적으로 한 12일쯤 됐죠. 13일. 처음이에요. 근데 정말 감사한 건 그때 우연히 슬기로운 자가격리 생활이라는 콘텐츠를 찍었는데 네. 그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재밌어 해주셔서 만약에 내가 자가격리 안 했다면 그걸 못 찍었을 텐데 그런 감사함을 이 자리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네. 의원님 감사를 드리면 되네. 아니 저한테 감사하시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격리 생활도 잘 마치셨나요, 오창석 씨? 네, 저는 뭐 오랜만에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유튜브 이런 것들을 열심히 돌려보면서 굉장히 한가하게 지냈고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정확히 낮과 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해제됐을 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하루 꼴딱 새고 왔어요. 내가 안타까운 건 우리 이제 슬기로운 자가격리 생활이 조금 주목을 받으니까 이제 우리 참모진들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네. 영화 보는 거 이런 걸 딱 찍으라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제가 자가격리된 방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어요. 침대밖에 없던데요? TV는 침대랑- 있는데 네. 지상파 이렇게 공중파만 잡히고 그래서 나더러 뭘 보나 거실에 있는데 네. KBS라도 같이 보기 이런 거 했어야 되는 건가? 아니면 휴대폰으로. 네. 어쨌든 정말 침대에 오래 누워 있었기도 하고 네. 아니 뭐 침대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컨텐츠를 좀 만들어 계속 보면. 침대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계속 전화 돌리기. 아. 네. 계속 전화하고 콘텐츠 찍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죠. 네. 저도 뭐 그냥 정말 그렇게 오랫동안 쉬어본 게 진짜 뭐 거의- 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진짜 뭐 먹고 자고만 했던 것 같아요. 영화 거의. 영화 안 보고 넷플릭스 보고. 넷플릭스. 네. 그래서 뭐 잘 쉬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 우리 시청자분들은 조심하셔가지고 저희처럼 격리하지 마시고요. 네, 여러분 저희 뭐 본격적으로 이제 방송 시작할 텐데 들으시기 전에 구독하기와 좋아요 아직 안 누르셨다면 먼저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구독자 이제 20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4월 7일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일인데 그때까지 저희가 100만 구독자 양병 을 하겠다라고 피디님께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그 우상호 TV와 악의정 주변에 홍보 많이 해주시고 우리 우상호 후보의 서울시 입성을 함께 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는 뭐 컴백 특집으로 오창석 씨가 특별한 이슈 준비해 오셨을 텐데 그 전에 먼저 좀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좀 하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얘기 보고 많은 분들이 또 분노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에 대한 이 검찰 수사 굉장히 속도를 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법무부 압수수색을 했고 압수물 분석에 들어갔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져 왔는데 뭐 관계자 소환이 임박해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지금 굉장히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의원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이런 걸 보고 이제 법 형식 논리자들이 준동하고 있다. 네. 물론 이제 김학의가 출국하려고 할 때 네. 워낙 급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이 공항에 가서 보고가 올라왔고 그때부터 긴급하게 이걸 막아야 되겠는데 네. 막아야 되는 절차를 급하게 밟다 보니 절차적으로는 좀 일부 법에 정한 절차가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못한 측면은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렇게 범죄자가 급하게 나가려고 할 때 사전 정보가 없어서
급하게 티켓팅하고 막 나가려고 할 때 잡을 때는 그럼 어떻게 되냐? 그냥 절차를 개선할 문제지. 그게 법을 어겼다고 수사를 한다. 아니 도둑놈 잡으려고 조금 뭐 무리를 하면 이제 예를 들어 그렇다고 무슨 뭐 명백한 불법을 한 것도 아니에요. 네. 이게 지금 말이 되나? 하는 게 이제 하나 첫 번째 드는 거고 두 네. 번째는 근데 그때 그 긴급한 절차를 밟을 때에 그걸 밟지 못하게 한 것이 대검이거든요. 대검에서 그때 오케이 했으면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됐어요. 그럼 대검이 그때 왜 이거 오케이 안 했냐? 이렇게 조사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역으로 만약에 그래서 대검은 뭐냐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불충분하다. 이렇게 그 이유로 긴급 출국 금지를 막았다는 거예요. 대검이. 자 그럼 결과적으로 김학의는 지금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만약에 그때 대검이 범죄 혐의가 소명이 불충분하다고 해서 이 출국 금지를 안 시켰으면 외국으로 도망갔잖아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 범죄자가 도망가는데 네. 그것도 못 잡아? 그렇죠. 니네 일부러 풀어준 거 아니야? 이런 비난을 법무부가 온통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럼 대검이 검찰에 속해 있는 대검이 그걸 하지 않아서 범죄자를 놓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수사는 그때 왜 제대로 출국 금지를 하지 못했냐? 그래서 왜 김학의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냐라고 하는 비난 여론 때문에 그 판단을 늦춘 대검이 수사 대상이지 오히려. 네. 뭐 이런 게 다 있어. 나는 그래서 아니 그래서 범죄자를 도망가려는 범죄자를 잡아서 긴급하게 해서 수사를 해서 지금 저 감옥에 넣는데 그거를 왜 절차를 안 지켰냐? 지들이 못하게 해놓고 지들이 조사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그래서 보면서 야 이거 완전 웃기는 나라네. 그래서 저는 형식 논리로 따지면 사소한 절차 위반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나 그럼 대검이 안 해줘서 결국 그 절차를 그렇게 절차를 약간 편법으로 밟은 건데 그럼 정작 출국을 시키려고 했던 쪽은 아무런 비난 대상이 아니고 기껏 도망가는 범죄자 잡아서 지금 실형 선고를 받게 한 한마디로 하면 정의를 구현하게 한 쪽은 오히려 지금 절차상의 수사를 받는 이게 공정한 거고 이게 정의입니까? 저는 진짜 내가 서울시장 선거 나와서 신경 쓸 틈이 없지만 이 문제는 내가 열이 받더라고. 그래서 난 이런 생각도 해본 거예요. 김학의를 2번씩이나 무혐의를 내린 놈들이 네. 그 안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전한 거야? 그리고 혹시 그들과 그때 출국 금지를 하려고 하는 출국 금지를 안 하고 그냥 풀어주려고 했던 쪽이 서로 뭐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 아니야? 뭐 이제 근거는 없어요. 의심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야 이렇게 2번이나 처벌을 안 시키려고 했던 검찰 관계자가 분명히 있고 무혐의를 했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 양반의 성범죄는 처벌을 못했잖아요. 공소시효가 지나서. 그렇죠. 아니 시간 질질 끌다가 처벌 못한 사람들이 그러면 얘 도피시키는 것까지 도우려고 했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의심을 하게 왜 만드냐 검찰이 이 수사를 통해서. 저는 좀 아주 조금 좀 석연치 않다. 그리고 그때 돌이켜 보면 일단은 공소시효가 지나서 제대로 처벌을 못 받은 2012년도 안타깝지만 증거로서 채택된 영상이 김학의 전 차관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했는데 YTN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누가 봐도 김학의 전 차관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언론사가 입수할 정도의 영상물을 검찰도 분명히 그 전에 가지고 있었을 거란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왜 검찰은 그 영상을 보고 특정하지 못했는가? 그럼 결국 특정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얼굴은 사실은 누가 뭐 AI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그분이에요. 누가 봐도. 그러니까 제가 YTN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혹시 고소하면 YTN을 고소하세요. 진짜 이게 제19 감싸기라는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게 뭐 검찰 불구속 뭐 불기소 세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99만 원. 뭐 어쨌든 이게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검찰의 부실 수사가 가장 큰 문제였던 거고. 그래서 저는 네. 사람들이 뭐 공수처 수사 1호를 윤석열을 하냐 뭐 이용구를 하냐 그럴 때 나는 1호 수사는 나는 김학의 사건이라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이게 뭐야 말이야. 그렇죠. 두 번째는 룸살롱 갔던 그 검사들. 네. 네, 핸드폰 동시에 분실을 해. 네 명이서 어떻게 한꺼번에. 네. 도원의 결의를 이렇게 하나 봐요. 도난의 결의 이런 걸. 도난결의. 분실결의. 네. 어쨌든 저는 지금 뭐가 정이고 뭐가 공정이고 뭐가 법 논리인지 온통 혼란스러운 세상이 됐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유독 검찰이 관련된 건에 대해서는 편가르기식, 그다음에 뭔가 윤석열 사단을 건드리거나 윤석열 쪽에 가까운 사람 혹은 검찰 내부의 깊숙한 인간관계를 건드린 거는 반드시 보복 수사를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건 좀 뭔가 좀 불편하다. 네. 그래서 뭐 그렇다고 지금 그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사소한 편법적인 어떤 것들이 어떻게 개선할 거냐. 좀 항상하죠. 그 상당수 분들이 약간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 일단 당장 이 사람은 못 나가게 해야 되겠고 해서 급하게 한다 보니 생긴 절차상의 문제는 있어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빨리 이런 경우에 앞으로 어떻게 해서 범죄자의 해외 도피를 막을 거냐는 제도 개선을 해야 될 문제 아니냐. 이런 주장을 다시 또 강조합니다. 네. 네. 이게 역으로 봐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해서 엄정하게 뭐 한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김학의가 해외 도피를 했다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그러면 공소시효 끝나고 사실상 수사 무산되는 진실을 거니까요? 밝힐 수 없죠. 네. 네. 범죄자를 처벌할 수 없죠. 그게 법 정의인가?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저 절차적 문제에 대한 수사가 더 정당한 건지 어쨌든 김학의의 해출국을 막고 그 사람을 처벌하게 한 것이 우리 사회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저는 당연히 국민들은 후자의 손을 들을 것이다. 특히 두 번이나 무혐의했고 검찰의 비호를 받는다는 의심을 많이 받았던 사람의 범죄에 대한 처벌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석연치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희 이번 주에 또 이렇게 무사히 돌아와서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창석 씨가 네. 오창석의 창창한 이슈 어떤 거 준비해 왔는지 바로 넘어가서 그러면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오늘 창창한 이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은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정세균 총리가 반려동물이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진된 사례가 있다고 지침을 좀 마련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고양이가 있는데 아기 고양이가 이제 확진된 사례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이게 실제로 동물들에게 퍼진다는 가정이 성립될 경우에 방역에 엄청난 혼선을 줍니다. 자가격리하고 뭐 돌아다니지 마.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반려동물이란 키워드가 좀 들어왔어요. 그리고 주말 동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우상호 의원님이 계속해서 지금 공약을 내고 있습니다. 공약을 내고 있는데 그중에 7번째 공약이 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공약입니다. 요 얘기는 제가 주변에서 흔히 말해서 이 공약이 너무 좋다라고 공유해 간 사람들이 꽤 많아서 이거는 그래도 한 번은 더 끄집어내서 말씀을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습니다. 저를 띄우기 위해서 띄우기라기보다는 이런 좋은 공약이 준비되어 있는 후보다 아니 줄서기. 반려동물을 얘기하면서 네. 줄을 서봤자 제가 뭘 얻겠습니까? 제가 어저께인가 TV를 보다 보니 오창석 씨가 패널로 나온 어떤 프로그램에서 자기 얘기하다 자기를 정치인이라고 해버리더라고. 그래서 빵 터지는 걸 봤는데 네. 자기를 패널이라고 했는데 이런 정치인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직 정치 꿈 안 버렸구만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정적인 어떤 꿈이 있으시군요. 네. 우상호 대 줄 서면 별로 출세 못하는데. 네, 항상 험지로 나갔던 그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러나 그건 분명히 있어요. 우상호 캠프 대변인은 국회의원 한다. 네. 한준호의 사례.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정치하지 않더라도. 근데 저 먼저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을 좀 안심시켜 드려야 할 근거가 있는데요. 네. 오늘 이 얘기가 나올 줄은 모르고 그 자료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이 코로나 걸렸어? 그러면 이 사람 얘네 돌아다니면 인간이 많이 이제 이것까지는 우리가 방역 대상이 아니었잖아. 이렇게 걱정하실까봐 예. 전 세계에서 코로나에 가축이 걸린 경우는 몇 개 발견했어요. 사실은. 그러나 그 반려동물이 인간에게 전파하거나 전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안심하세요. 잘못하면 길고양이들 학살이 일어날까 봐 내가 지금 이 얘기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 고양이 지나가면 저희 코로나 옮기는 놈 그래서 막 죽여버릴까 봐 절대 반려동물은 아직까지는 사람에게 코로나를 전염시킨 사례가 없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역 당국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네. 지난해 5월 2020년 스페인에서 고양이가 또 감염된 사례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주인을 통해서 감염됐다는 연구 결과가 하나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이 이제 이 반려동물이라 표현 어쨌든 고양이 개로
전파한 사례는 있는데 반대로 경험한 사례가 지금까지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건 없어서 네.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홍콩에서도 그 주인이 이제 그 포메라니언한테 감염을 시켰는데 그 후로는 뭐 딱히 뭐 누구에게 추가 감염을 시키고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아니 예를 들면 이제 개나 고양이, 소 뭐 이런 이제 여러 동물들이 사실은 다 포유류 아닙니까? 그럼 포유류는 사실 질병에 다 걸리죠. 그러니까 가축병원이 있잖아요. 동물병원이. 그런 것처럼 어떤 동물이 어떤 병에 걸렸다는 것이 새로운 얘기는 아닌데 그게 인간에게 해를 주느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죠. 기준은. 네. 아 조류 독감 걸리잖아요. 인간만 독감 걸립니까? 조류도 걸립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조류 독감 걸렸다 그러면 그 오리와 닭을 살처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보면 왜 살처분 하냐? 그게 인간에게 전염되어서 살처분하는 게 아니에요. 많이 전염돼서 그 전국에 있는 닭과 오리가 다 죽을까 봐. 네. 소위 말하면 가축 사이의 전염을 막기 위해서 살처분하는 거죠. 만약에 조류 독감 그 AI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독감 걸리냐고요. 안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런 걸 가지고 불안을 증폭시키면 안 된다. 요 얘기를 꼭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 창창한 이슈는 불안감을 조성하려고 갖고 오신 것은 아니고 그렇죠. 예. 설마 그럴 반려동물 정책을 네. 홍보하려고. 네. 예. 그래서 지금 7탄까지 이 발표가 됐는데요. 제 주변 사람들 그리고 지금 1탄부터 7탄까지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있는데 7탄은 좋아요가 486개, 댓글 21개, 공유 34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전보다는 굉장히 유의미한 공유와 댓글들이 많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의미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은 그 전에도 댓글이 많아요. 6탄 강남북 균형 발전 정책 댓글 26개, 공유 26개입니다. 진짜? 예. 그밖에 안 돼? 좋아요 449개. 근데 제가 유의미하다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여기 댓글을 다 봤어요. 우상호 의원님 힘내세요. 화이팅. 꼭 되세요. 라는 것들은 정책에 대한 얘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7탄은 이 이야기는 정말 꼭 통과됐으면 좋겠다라고 공유를 해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꼭 한번 다시 끄집어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알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더 전파를 시켜야 된다. 이거는. 이게 어떻게 된 거야? 6탄이 더 큰 정책인데. 그러면 제가 조사한 건 일단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니 뭐더 얘기를. 왜냐면 비슷비슷해요. 5탄 서울을 아시아의 뉴욕으로 좋아요 448개, 댓글 24개, 공유 23개. 4탄 2030 그린 서울 프로젝트 좋아요 750개, 댓글 55개, 공유 133회. 그리고 3탄 서울시민 건강 안심 정책은 좋아요 522개, 댓글 23개, 공유 62회. 2탄은 하우징 보급 방안입니다. 좋아요 847개, 댓글 52개, 공유 147회. 1탄이 부동산 정책이었죠. 763개의 좋아요, 댓글 48개, 공유 185회입니다. 4탄이 조금 고무적으로 갑자기 높아졌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거기 안에 보일러, 노후화된 보일러 교체해주겠다. 그리고 뭐 수소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2030년까지 확충을 시키고 내연기관을 없애겠다 이런 정책이었었는데 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 페이지마다 또 좋아요가 달라요. 그러니까 7탄의 카드 뉴스처럼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를 다 분석했어요. 근데 어떤 게 있었냐? 쿨링 클린 로드 설치 기대 효과.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보이셨는데 왜 그러냐면 최근에 폭설이 좀 있었잖아요. 성북구에 도로에 열선을 깔아서 도로가 빨리 복구되고 자동차가 원활하게 지나다녔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었던 것 같아요. 고지대는 지금 열선 깔은 데가 많아요. 네. 이제 그런 데는 이제 눈이 빨리 녹죠. 네. 열선을 깔아놓다가 눈이 올 때만 가동을 해. 네. 그러니까 대개 이제 그 우리가 두 가지 제도를 많이 선택을 했는데 사람이 없을 때 급하게 할 수 있는 게 하나는 염수 분사 장치라는 게 있어요. 소금물을 뿌리는 거야 자동으로. 네. 그러면 이제 어쨌든 염화칼륨보다는 좀 덜하지만 어쨌든 소금물이 눈을 빨리 녹게 하는 그런 효과. 그러니까 사람이 가서 급히 치울 시간이 없을 때 네. 급하게 그걸 가동하고. 그다음에 뒷골목의 고지대에는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사시는데 차들이 못 올라가는 데는 열선을 이렇게 까는데 열선 까는 건 돈이 좀 더 들고. 근데 열선 깐 데는 확실하게 스위치만 누르면 열이 들어가서 눈 내리는 걸 쭉 녹여버리니까요. 네. 근데 이것도 가령 영하 한 10몇 도, 20도가 막 확 오면 그 밑에 녹은 물들이 더 얼어버리는 효과가 있고. 그래서 이 도시 정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클린 로드는 어쨌든 이 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에 소위 말하면 물뿌리개예요, 물뿌리개. 네, 미세먼지 저감 네, 정책도 네, 되고 네, 네, 그런 식으로 또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게 뭐 우리 캠프에서 아무도 이런 분석한 걸 안 전해주는데
정석이 대단히 캠프 가고 싶어 하던데. 여러분 저는 정치인입니다. 아니 밥벌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 우리는 월급 못 주는데.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서울시장 연봉보다 많이 벌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뭔가 애정 담아서 뭐가 좋았고 뭐가 직접적으로 반응이 있었다는 거는 여기 프로그램 출연자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훌륭해. 네, 그렇기 나 때문에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지금. 아 그래요? 예. 제가 캠프 사람들한테 욕 먹겠는데. 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그분 다 만드셨으니까. 감기 조심해.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그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네, 반려동물 얘기를 이제 하는 이유는 저도 이제 봄이라고 하는 8살 된 그 화이트 테리어 믹스견 이제 키우고 있고 네. 우리 딸한테는 너무나 정말 최고의 동반자. 네. 네. 우울하고 힘들 때 아빠 엄마 안 찾고 요 강아지 하고 꼭 같이 붙어 사는데 그 실제로 지금 반려동물하고 같이 사는 사람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1000만인데 네. 제가 그 자료 조사한 게 있었거든요. 인천 뉴스에서 가져왔는데 반려동물의 양육 가구 지난해 기준입니다. 이제 591만 가구 26.4%입니다. 그러니까 양육 인구는 1000만 명을 훨씬 더 뛰어넘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만약에 591만 4인으로 치면은 훨씬 더 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1000만에서 1500만 사이로 지금 이제 추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4인 가구 네. 별로 없고 네. 좀 이제 1인 가구가 워낙 많으니까 예. 계산 똑바로 하세요. 곱하기는 옛날식인데.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소비자 연맹에서 조사한 거 있는데 1년 동안 반려동물 가구의 동물병원 진료 횟수는 평균 5.3회. 그리고 1회 진료 시 평균 가격은 11만 1,259원. 그리고 10명 중에 9명이 진료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호 의원 반려동물 첫 번째 정책이 공공동물병원입니다. 이 얘기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근데 이제 이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이제 가장 큰 문제는 그 동물들을 산책시키거나 데리고 가서 좀 이렇게 운동시킬 수 있는 운동장, 그 놀이터가 좀 부족해. 네. 이제 우리 좀 이제 그 특히 서울의 구조가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많이 늘고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 중에도 집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책시키는 정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산책시키는 정도 이외에 좀 집중적으로 반려동물을 이렇게 말하자면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현재 서울에 4개의 운동장이 있어요. 동물 놀이터. 네, 반려견 놀이터. 4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별로 하나 정도씩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가장 고통받는 게 이제 결국은 이 진료비. 맞아요. 우리는 이제 문재인 케어의 덕으로 사실 의료보험 혜택 받으면서 뭐 굉장히 저렴하게 치료받는 일이 많잖아요. 네. 요즘은 뭐 암도 굉장히 많이 네. 그 급여 항목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데 동물들이 돈을 낼 수가 없잖아. 동물에 관한 보험 제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내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동물 병원마다 진료비가 각양각색이에요. 그러니까 가령 지금 우리가 독감에 걸렸다. 그러면 서대문구에 있는 A 병원을 가든 뭐 동대문구에 있는 B 병원을 가든 진료비가 일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알고 간다고. 나는 이번에 어떤 병이 걸렸기 때문에 가서 치료받으면 어느 정도 돈이 든다는 거를 대략 예상할 수 있죠. 동물은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병원은 처치할 때 가령 한 6, 7만 원이면 되는데 딴 데 가면 11만 원 달라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론 병원의 특징에 따라서 서비스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진료비 차등은 불가피한데 너무 차이 나는 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거는 진료비를 좀 표준화, 그러니까 뭐 가격을 딱 일관되게 묻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바운더리를 좀 정해주고 그 처치는 이런 병은 이런 처치를 하고 이런 병은 이런 처치를 한다는 것을 좀 알려줘서 이 반려동물이 병에 걸렸을 때 진료하러 간 우리 가족들이 우리 봄이가 어디가 아프면 대략 얼마 드는구나라는 것들을 주로, 왜냐면 이제 되게 병이 종류가 반려동물들도 일정해요. 뭐 아주 심각한 암에 걸리거나 이런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뭐 걸리는 유형들이 뭐 슬개골 탈구나 뭐 이런 것들 좀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저도 뭐 견종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 닥스훈트 같은 건 허리 디스크 이런 것들도 있고 하고. 근데 보통적으로 이제 반려견, 반려묘들이 꼭 겹치는 것들이 뭐 중성화나 각종 예방 접종 이 두 가지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인천시 지역이긴 한데 제가 이걸 가져온 이유는 가장 최근 조사라서 가져왔습니다. 그 중성화 비용이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65만 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병원마다 달라.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표현 요즘에 젊은 사람들인데 호구 잡힌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어디 병원 잘못 갔다. 근데 애가 아프니까 일단은 맞춰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과다 지출이 발생하고 이게 결국은 포기 현상까지도 나쁘게 이어지는 경우가 또 그렇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공시는 해주고 발을 맞춰가야 왜냐면 너무 인구가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공공동물병원에 대한 수요나 좋아요 개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인간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뭔 개 놀이터를 만들어주냐. 인간 놀이터부터 만들어주자. 우리 동네 할아버지가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단지별로 하나씩 있잖아요. 네. 진짜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요. 아니 진짜 우리 동네 네.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하시길래 네. 근데 거기서 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이제 이 강아지를 식용으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면 막 욕을 아니, 해. 그런 분들 계시긴 네, 합니다. 네, 네. 쓸데없는 세금 쓰지 마라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러나 네. 이제 제가 발표한 거지만 반려동물도 이제 가족입니다. 네. 우리 딸은 진짜 우리 봄이 없으면 자기는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가족이고 네. 특히 혼자 사시는 1인 가구나 어르신들 중에는 특히 이제 노인 질환에 걸리는 분 중에는 정말 이 강아지가 정말 유일하게 보살피는 가족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맞아요. 그래서 이런 강아지들이 건강에 해쳐지거나 제대로 활동할 수 없으면 슬픔의 장기게 되죠. 그래서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은 사실 반려동물을 위한 정책이기도 하지만 같이 사는 사람 가족을 위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선진적인 정책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내건 것들이 한 5개 정도 쫙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서울. 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작지만 의미 있는 정책인 것이죠. 네. 네. 너무 좋았던 것 같고 사실은 이제 반려인들을 위한 정책이다 사실상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뛰놀개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반려견 놀이터를. 네. 근데 지금은 사실상 모두 사설 업체에 맡겨놨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흔히 말하는 경제적 계층에 따라서 산책을 시켜줄 수 있는 것들도 차이가 크게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편중이 되는데 개인한테 이런 부분들을 진짜 구마다 각 하나씩만 만들어줘도 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근데 나는 사실은 더 좋은 반응을 얻었던 건 네. 뭐 이제 이런 것도 만들지만 이제 시설이라는 거는 이용하는 사람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으니까. 네. 근데 그 동물들이 갈 수 있는 카페나 공간들을 알려주는 종합 지도 서비스, 네. 통합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한 것은 대해서 이건 정말 필요하다는 분이 꽤 많았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디 여행 갈 때 강아지를 맡기고 싶은데 어디다 맡겨야 될지 그리고 이제 어떤 동물 호텔 같은 경우도 있고 페텔이라고 동물병원. 보통 표현을 하시기도 근데 이제 그것도 하더라고요. 일일이 다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요. 네. 어떤 데는 명절 때 닫는 데가 있고 어떨 땐 여는 데가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애견 카페에 가고 그러니까 어딘가 동물을 데리고 가고 싶은데 어디는 금지시키고 어디는 넣고 지난번에 그 동물 소위 맹인 안내견이 어디 롯데마트인가요? 예, 거기서 예. 깜짝 놀라서 특정 회사 이름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구만.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래서 정치 못해요. 여러분 YTN과 롯데마트. 가려고 했는데 못 들어오겠다. 그게 뭐냐면 다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려고 그러면 우리 딸이 제일 먼저 봄이 데려가도 돼? 그러면 전화를 해봐요. 거기는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이제 허용하는 게 크기로 제한하는 데도 있고 어떤 게 와도 좋다는 데도 있고 또 뭐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면 지금 서울에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현재 등록 제도가 도입된 이후에 등록된 것만은 45만이 정도 돼 있어요. 등록하지 않고 키우는 분도 더 많기 때문에 훨씬 많죠. 이분들에게 서울 시내의 그런 PM앱 서비스를 통해서 당신은 당신의 반려동물과 어디를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시켜주는 일일이 전화해서 다 확인하고 계획을 짜지 않아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서비스도 작지만 의미 있는 서비스죠. 네. 네. 예전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제 처음에 막 퍼질 때 밖을 못 나오게 했잖아요. 그때 이제 밖에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강아지 산책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그런 경우는 열어주는 거예요? 네. 강아지를 산책시켜야 된다 그러면 이제 나올 수 있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보고 저도 되게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런 뛰놀개 같은 것도 그렇고 반려동물 진료비 이런 것도 그렇고 사실
애완견을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필요한 건데 어디에도 좀 찾기가 힘든 그런 것들이고 또 앞으로 이제 1, 2인 가구가 훨씬 더 많아지면은 반려견을 키우고 반려묘를 키우는 사람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진짜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두 분은 근데 반려동물 안 키우시는가요? 여기 있어요. 근데 저 3마리 키워요 저희 집에. 에? 그래요? 그래도 저는 이 뛰놀개를 보고 되게 좋았던 게 이 강아지들 좀 뛰놀게 하려면은 저한테 셋 다 소형견이어가지고 또 아무 데서나 뛰놀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저기 고양시에 강아지들 좀 잔디밭에서 놀게 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매번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려서 가요. 근데 가면 애기들이 너무 좋아하고 갔다 오면은 한 일주일 동안 애들이 코가 정말 촉촉해요. 되게 뛰어노는 게 이제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나 봐요. 그러니까 그런 공간이 좀 서울 시내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항상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놀이터가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세 듭니다. 마리면 진짜 많이 키우네요. 네. 네. 거의 뭐 꼭 생겨야 됩니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원래 모여 사는 아 소형견 소형견. 예. 동질감을 많이 느끼겠죠. 그러고 보기 진짜 박지희 아나운서가 약간 그 견상이긴 하네요. 저 그래서 강아지 닮았어요. 그 백구잖아요. 별명이. 진짜? 별명이 백구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요 반려동물 정책이 꼭 실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가장 네, 간절합니다, 네. 제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오창석의 창창한 이슈 이야기 나눠봤고요. 우상호의 정치과외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2021년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 얘기를 잠깐 짚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뭐 의원님도 이거 관심 있게 보셨을 것 같아요. 작년하고 달랐던 점부터 한번 좀 얘기를 해주시죠. 작년하고 달랐던 점은 네. 이제 서울시장 경선에 뭘 이용해 먹을까 생각해서 유심히 왔다는 거 더 유심히. 예. 근데 정말 놀란 건 제가 지난 한 2달 정도 쭉 어떤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네. 큰 사안 4-5가지는 너무 놀라울 정도로 제가 한 얘기와 그 대통령의 표현이 똑같아서 저 혼자 본 게 아니라 한 5명 정도 같이 보고 있다가 다들 우와 하더니 우리 참모들이 통화하셨어요, 두 분? 이제 이럴 정도로 그 내용이 아주 똑같았어요. 네. 그래서 제가 신기하다. 첫 번째 사면. 제가 사면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이 문제는 본인의 사과와 반성이 전제된다. 네. 왜? 국민이 동의해 줘야 되기 때문에.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메시지가 나왔어요. 네. 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 설왕설래가 있었잖아요. 네. 저 이낙연 대표가 틀림없이 대통령하고 상의했을 것이다. 뭐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교감설. 네. 두 번째 뭐 등등등. 근데 대통령이 그날 딱 정리를 해버렸죠. 나는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을 매년 봤지만 이번처럼 주요 현안을 한 번에 정리해버리신 기자회견 처음 봤어요. 주요 쟁점을 다 정리했잖아요. 두 번째는 이제 재난지원금. 그때 막 논란이 있었잖아요. 재난지원금,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금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보편이냐 선별이냐.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냐면 4차 재난지원금은 좀 이르다. 왜냐하면 지금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4차 재난지원금은 경제 회생의 마중물로 써야 된다. 그러면 코로나가 좀 줄어들었을 때, 그래서 자영업이나 이런 그 소위 말하면 거리두기를 좀 완화시켜서 돈이 좀 풀려서 경제를 막 살려야 할 때 푸는 게 좋겠다. 그리고 보편이냐 선별이냐는 것은 특별하게 이념화돼 논쟁할 필요가 없고 그때 가서 어떤 방식을 쓸 건지를 그때 이야기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댓글이 막 들어왔어요. 네. 예를 들면 보편을 좋아하는 분은 보편을 좋아하는 분대로 막 전화가 막 문자가 와서 야 개X 뭐 또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또 때가 아니라는 거에 막 우리 지지층이 뭔 소리야 지금 막 그렇게 했는데 대통령이 한마디 착 했는데 내가 하는 어딘가하고 똑같아. 그 다음 날부터 문자 메시지가 안 들어와. 야, 그래서 내가 대통령께서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네, 그래서 이제 그게 또 하나 신기한데. 그래서 이제 이게 같았고요. 4가지였는데 왜 생각이 또 안 나냐. 뭐 윤석열 청장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요. 월성 원전에 대한 얘기, 감사원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얘기에서 방역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예방 접종 그러니까 뭐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안전성을 담보해야 된다는 말씀하셨고. 어쨌든 제가 했던 얘기에 이제 예를 들어드린 건데 한 서너 가지가 워딩이 똑같아가지고 같이 보던 사람들이 막 와 소름 끼친다 그래서 내가 소름 끼친다고는 내가 못 쓰고 놀랄 정도로 일치했다 이렇게 썼더니 언론에서는
문재인에게 아부하냐 뭐 이렇게 또 그 기사를 써서 막 우상호 낯 뜨거운 문비어천가 막 이렇게 근데 그거는 그 나는 이미 2달을 내가 해왔던 얘기랑 대통령의 워딩이 똑같았다는 것에 놀랐다는 것이지 대통령의 발언이 놀라울 정도로 훌륭했다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럼 자화자찬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걸 무슨 문비어천가라고 하길래 뭐 기자는 또 그렇게 쓰는 거니까. 그러나 어쨌든 좀 개인적으로는 딱 느끼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생각이 같으면 결국 문재인 대통령과 가장 협력할 서울시장 후보는 우상호다. 그리고 내가 주장해왔던 내용이 입증되었다. 네. 이렇게 또 요거는 뭐 객관적인 사실로 드러난 거죠. 아니 과거의 내용 다 남아 있어. 방금 웃었어? 아니 과거의 내용 다 남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르게 번복할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실 근데 지금 웃은 이유가 뭐요? 상상만으로 그냥- 기분이 좋다고 해 빨리. 어떤 그런 사람만 보면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게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약간 기분이 안 좋으시려고 아니 근데 이제 의원님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1년과 이제 그 서울시장으로 딱 처음 취임하고 나서의 1년이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정권을 재창출하는 데 있어서도 그 1년이 정말 중요할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시잖아요. 정책적인 마무리도 그렇고 시작도 이게요. 그렇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서울시장이 대통령과 당이 다르면 네. 이거 흔들라고 마음 먹으면요. 휘청휘청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명박 시장이요. 노무현 대통령 때 서울시장이었거든요. 네.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정책을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시비를 많이 걸었어요. 뭐 아유 내가 하도 많아가지고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걸어서 이제 대통령이 되셔갖고 네. 추진하니까 이명박 시장이 수도 이전하면 우리 그 서울 엄청나게 경제 망가지고 저 집값도 많이 떨어진다 이런 식으로 막 선동을 했어. 그다음에 그 지지층이 네. 나 동네에서 그래갖고 막 그거 그 수도 행정수도 이전 지지했다가 엄청 손해 봤거든요. 2008년 선거에서 네. 뭐 그게 아니었어도 떨어졌겠지만 근데 내가 그때 배운 거야, 느낀 거야. 아 서울시장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의외로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고. 서울 민심이. 근데 예를 들어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됐다. 야 예를 들어 오세훈 나경원이 됐다. 예, 빠루 나경원 선생께서 네. 그냥 내리 흔들면 실제로 흔들려요. 그다음에 안철수 제가 MB 아바타입니까 하신 분이 되면 이명박이 노무현을 흔들었던 것처럼 안철수는 문재인을 흔듭니다. 더 심하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요 흔들흔들해요. 임기 1년 마지막이라는 건요 정말 흔들면 흔들 수밖에 없는 여러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서울시장 돼서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죠. 네. 근데 이렇게 연두 기자회견에서 한 내용의 4-5가지가 다 어딘까지 똑같은 사람이 시장이 되면 자주 안 봐도 알아서 착착착착착 정책 맞춰가고 이건 뭐 기가 막히죠. 그래서 네. 내가 나를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운명과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그는 노무현 대통령도 굉장히 좀 그래서 좀 외로우셨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그 대통령을 잘 지켜줄 수 있는. 어쨌든 신년 기자회견 하신 다음부터 지지율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엄청 반등했습니다. 네. 그거 자꾸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 대통령은 언론에 노출만 시키면 국민들이 되게 믿고 따르는데 좀 자주 하셨으면 좋겠어. 특히 그러니까요. 선거 앞두고 한 2번 더 하셨으면 좋겠어. 네? 나랑 생각도 같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내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당 선거 투표권이 있으면 우상호를 찍을 거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런 거에 근거한 얘기예요. 생각이 같으니까 누가 더 이쁘고 안 이쁘고 사실은 뭐 본인이 장관을 임명했는데 박영선 장관을 싫어하시겠어요. 좋아하시지. 근데 나는 또 나를 좀 더 빛내야 되니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어쨌든 대통령이 중요한 현안들 여러 가지를 쫙 정리해버리고 나서 국민들 지지 높아지신 거는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문재인 지킴이로서 제가 근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문재인 지킴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지금
가장 먼저 여권에서 출마 선언을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봤을 때 의원님이라도 지금 먼저 출마 선언을 안 하셨으면은 사람들이 이게 뭔가 여당이 진짜 좀 불리하구나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그럼요.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공격하는 기사가 엄청 나왔을 거예요. 제가 안 나왔으면 나왔을 기사 제목들을 상상을 해서 불러드릴게요. 문재인 약속 바꿔서 선거에 후보 낸다더니 정작 후보들은 겁나서 안 나와. 이런 기사가 얼마나 우리 당을 쫄리게 하는. 니네 니네 임마 당원 당규까지 바꿔서 후보 낸다며. 근데 왜 아무도 안 나오냐? 쫄았지 이러면 당이 너무 없어 보이고. 맞아요. 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바보가 되는. 그렇죠. 막 패배 확신하나 막 그렇지. 이런 기사. 패배가 두려워 안 나오는데 욕심은 나서 당원 당규는 바꾼다. 얼마나 없어 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일찍 출마 선언해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손해 많이 봤어요. 다른 데에 비해서는 주목도 덜 받고. 그러나 10대 1로 싸우면서 제가 과거에 뭐 15대 1로도 싸워봤고 근데 그때는 15보 중에 한 명이었죠. 15명 쪽, 15명 쪽에 제가 1위에 서볼 리가 있겠습니까? 근데 10대 1로 진짜 혼자서 한번 저쪽을 상대를 해보니까 진짜 외롭더라고. 힘들더라고. 이슈도 많이 안 돼요 또. 그렇죠. 근데 나라도 없었으면 누가 우리 당을 지켰을까 그 시기에. 그래서 근데 그 후보들이 그때 일관되게 한 게 전부 대통령 공격, 박원순 공격, 맞아요. 민주당 공격이잖아요. 그때 내가 일일이 방어했다고. 그쵸. 페이스북에 글 쓰고 니는 잘났냐, 네 정책은 맞냐, 대통령 욕하지 마, 이러고 막 욕만 하지 말고 토론하자 막 이런 말씀도 하시고. 그러니까 그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의 주목은 덜 받을지언정 싸움의 전선에서 한 달 반 이상을 혼자서 이렇게 지켜왔다, 싸웠다. 이거는 저는 나름대로 그런 지킴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싸웠죠. 그 일각에서는 근데 굳이 배수진까지 칠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얘기를 하시는 그 얘기 분도 많이 해요. 계시거든요. 굳이 불출마 선언까지 네. 할 필요가 있었느냐. 그건 내 진심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자리를 갈 땐 잘할 자신이 있을 때 해야 돼요. 제가 물론 다음에 서대문에 나오면 또 당선될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더 있죠. 설사 내가 높죠. 이번 경선에서 져서 그리고 제가 5선 6선 되면 뭐 국회직에도 도전할 수 있죠. 네. 국회의장이나 네. 부의장, 당내 의원들 인기가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국회의원을 5선을 한다. 만약에 이번에 서울시장 그럼 5선이 돼서 할 수 있는 일은 결국 내 은퇴를 위한 다음 자리를 준비하는 것이지. 나는 오히려 이제는 좀 더 열정적이고 더 열심히 뛸 수 있는 젊은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 사람이 활동하는 게 더 그 서대문 주민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뭐랄까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더 잘할 수 있을까? 나보다 더 잘할 사람이 국회의원 하는 게 맞다. 대한민국 국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떤 자리를 도전할 때는 저는 다 걸고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요거하고 요거 하다 안 되면 요거하고 요거 하다 안 되면 요거하고 저는 그런 정치적 행보를 저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건 나는 비겁하다고 생각해. 그러면 진정성이 떨어지잖아. 내가 정말 절실해서 서울시장을 나왔다.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이 일이다. 그거 보여야 선택을 받지. 선수도 차고 나이도 차고 하니까 이제 때가 돼서 나왔다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이유를 갖고 제가 불출마 선언을 했죠. 이게 무슨 선거에 도움이 된다? 내가 불출마 선언한 거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근데 나는 내 마음의 어떤 진심이 뭔지를 전달하고 싶었죠. 그래서 이 얘기가 처음에 나왔을 때 불출마 선언을 실제로 얘기한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신데 약간 저랑 비슷한 제 또래의 민주당의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청년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놀랐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응원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왕 그렇게 불출마 선언했으면 한 20명 데리고 같이 선언했으면 좋겠다. 왜 일 더 해야 될 우상호 의원은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정작 나가야 할 선배들은 왜 한 19명 더 있는 것 같은데 왜 그 사람들이 얘기를 안 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방송을 하면서 많이 뵀지만 잘 모르던 청년 정치인들도 다시 한 번 더 진심 좀 확인하는 계기로 좀 작용했어요. 제 주변에 구의원, 시의원, 뭐 보좌진들 제 또래 많잖아요 지금.
근데 그 열 몇 명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면 그분들은 나 때문에 덤태기를 맞아서 우상호를 지지하지 않을 텐데. 야당 포함일까요? 나를 돕자는 누군지 모르겠어. 나를 돕자는 게 아니라 이게 완전 나를 망치려는 자들이구만.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알아서. 그래서 그래서 우상호가 음. 일당백이니까 네. 저 하나. 그래서 근데 나는 어차피 이번 서울시장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을 근데 서대문으로 말이- 옮긴다는 말- 얘기가 있어요. 아, 벌써? 네. 아니 이미 마음은 네, 어쨌든 뭐 지금 그리고 드디어 이제 박영선 장관이 출마를 결심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녹음 기준으로는 뭐 아직 출마 선언은 안 했는데 뭐 하루 이틀 내에 할 것 같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 구도. 일단 그래도 외롭진 네. 않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생기셨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간사한 것이 네. 안 계실 때는 빨리 좀 올라타서 네. 같이 주목도를 높이고 재밌게 하지. 그러다가 막상 또 하신다니까 네. 이제 또 싸우게 생겼네. 그러니까 이게 기쁨만 반, 네. 또 긴장감 반 네. 이렇게 되죠. 이제 올 것이 오고야 말았네. 사실 은근히 저는 아무도 출마 안 하고 단독 후보 되길 네, 이렇게 네. 집권여당에서 설마 그런 일이. 그죠. 이 사람아 후보 대봐. 경선 안 하고 해보고 싶었어. 네. 나는 싸움 국회의원 없이. 하면서 단 한 번도 경선 안 해봤거든. 아. 그러다 본 적 보니까 없었네. 경선 안 하고 하는 거에 되게 익숙해요. 그건 되게 좀 신기한. 저도 경선했습니다. 저도 당내 경선으로 네, 보는 한번 거였는데 조언 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받으시겠어요? 아니 그래서 우상호 의원님이 인품이 훌륭하고 능력이 출중하고 그런 거지. 한 달 동안 계속 당이 결정을 안 하고 예비 경선 날짜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좀 섭섭함을 토로하셨거든요. 저도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누가 나올 때까지 계속 기다려주는 것도 아니고 당은 당대로 일정을 소화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일단은 조금 정리가 돼서 일단 사실 공교롭게도 저희가 방송하는 날짜에 박주민 의원의 불출마와 박영선 전 장관의 출마 다 확정이 돼서 일단 예비 경선 대진표는 확정이 됐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그래서 이제 본선 후보만 가리는 이제 상황만 돼서 일단은 뭐 이제는 타임라인대로 가시지 않을까. 네. 민주당 내에서는. 네. 네. 그리고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뭐 우상호 의원님에게 그 나경원 뭐 전 의원 관련해서 그 피부과 관련된 그런 또 그런 신박한 이슈 같은 거 또 없으시냐 이렇게 폭탄을 던져라는 얘기를. 이거 나 이거 나경원 내가 여기서 얘기했던가요? 네네. 저 국회의원 돼갖고 만났을 때 얼마나 냉랭하게 피부과 그 터뜨렸다고. 피부과 그 얘기했다고. 그래서 내가 피부과 간 건 사실이잖아. 내가 그랬더니 자기가 간 건 사실이지만 자기가 언제 1억 원 가입을 했냐. 그래서 내가 나는 귀하가 1억 원을 가입비를 냈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500만 원 냈다고 했다. 응? 사실 아니냐. 그 내가 시술 받았다고 했냐. 그 피부과에 갔었다고 했지. 그랬더니 어쨌든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막 그래서 어떻게 또 다 지나간 일인데 미안해. 고마해 이제 그래서 풀었어요. 네. 근데 또 이제 이렇게 또 만나게 생겼네. 아. 예, 근데 이제 뭐 500만 원도 되게 꿈도 못 꿀 금액이긴 한데 피부과. 근데 강남의 피부샵에서 그분이 아주 매일 가고 그런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거기 간 건 사실이에요. 예. 그리고 그거는 거기 진료했던 분도 인정했고 본인도 갔다고 얘기했어. 근데 이제 자기는 가서 그냥 피부 마사지 좀 받았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지요. 그게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아니, 그런 이슈가 또 없을까? 또 없을까? 네. 네, 뭐 그거를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어디 가서 선언 한번 하세요. 왜 우리 구독자 한 30만 만들어 보자. 근데 어쨌든 이런 거예요. 저는 제가 볼 때 이건 이제 재밌는 얘기인데 국민의힘의 후보로는 나경원 그 후보가 거의 확정적입니다. 단일화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이제 나경원이 그 당의 후보가 된다는 건 오세훈 후보가 의외로 약해요. 당내 입지가 없다는 게. 당내에 네. 기반이 너무 약해. 그래서 국민적으로 보면 내가 볼 때는 오세훈 후보가 더 셀 텐데. 네. 본 후보 근데 경쟁력이죠. 본 후보가 되면 근데 어쨌든 현재가 계속 갈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스코어를 보면 저당의 경선에서는 이제 나경원 후보가 유력시 돼 보여요. 그럼 나경원 대 안철수의 단일화가 남아 있죠. 네. 네. 이거 만만치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내가 어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 두 분이 성격이 다 만만치 않고 네. 두 분 다 이번 단일화 게임에 지면 정치 생명이 끝이에요. 잃을 게 너무 많죠.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정말 재밌는 게
오세훈 후보도 다음 대선 도전 안 하고 5년 연속으로 도전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잖아요. 네. 안철수 후보도 어디 일간지와 인터뷰에서 자기는 대선 안 나가고 이번에는 서울시장을 5년짜리 임기를 생각하고 도전하겠다. 되면 다음에 또 재도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나경원 후보는 당연히 이번에 만약에 경선이든 본선이든 떨어지면 이제 서울시장에 2번 졌는데 더 이상 무슨 재기가 어렵죠. 국회의원 네. 선거 떨어지고 서울시장 선거를 2번이나 도전에 실패하면 다시 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가 야권의 후보들로 보면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정치 생명을 건 마지막 승부수가 됐다. 단두대 매치네요. 지는 사람들은 다 단두대는 좀 심하다. 그래도 정책 변호사 정치 생명을 건 싸움이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어떻게 보면 한 시대에 정치인들의 명운을 건 싸움이 됐어요. 저도 정치 생명 걸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차세대 정치인들의 경합장인데 모두가 정치 생명을 걸어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판이 커졌어요. 근데 나는 쉽지 않다 저쪽이. 그러면 저쪽이 나경원이 후보가 된다고 치면 누가 가장 경쟁력이 있냐? 내가 굳이 뉴스공장을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당 후보는 우승하고 나가야 나경원 후보하고 각이 제일 잘 잡히지 않겠느냐. 그렇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안철수 후보하고도 각을 가장 세게 잡을 수 있는 사람. 우리 당에서 우상호예요. 긴 얘기는 안 해도 되겠어. 자,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의 야당 후보 구도를 봐도 아무리 봐도 우리 당 후보로는 우상호가 나가는 게 가장 본선 경쟁력이 있어 보이는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이제 특히 저는 우리 지금 진보 진영이 지금 왜 이렇게 지지율이 빠지고 있을까? 우리 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지지해왔던 40%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었잖아요. 네. 서울에서도 있었어요. 서울에서 40%를 계속 유지하다가 지금 20%대로 내려갔잖아요. 우리 당이. 그러면 우리 당을 지지하던 40%대의 지지층 중에 떠나간 분들은 우리 당이 실망한 거잖아. 네. 왜 실망했을까? 우리가 좀 더 개혁적 가치에 더 집중하지 못해서 실망해서 떠나간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다시 진보의 깃발을 들고 개혁의 기치를 들고 다시 모이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서야 돼. 진보 하면 우상호 아닙니까? 저도 개혁에 불철저한 모습을 보인 적도 있지만 그러나 지금 나온 후보들 오세훈, 나경원, 안철수 다 비교해 보면 거기랑 각을 잡을 수 있는 색깔의 차이는 결국 다시 적어도 민주와 진보의 정통성을 계승한 후보는 우상호 아니냐. 이렇게 호소해서 그래? 한 번 더 믿어줘? 하고 다시 모일 수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네. 다시 진보의 깃발, 진보 개혁의 가치를 드높일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본선 경쟁력이 뛰어난 겁니다. 네. 두 번째, 누가 봐도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과 쭉 구별되어 온 살아온 길이 다른 사람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저는 서민 대 비서민 대결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러면 가장 살아온 삶이 가장 서민적이고 서민의 풍모도 있고 서민과 애환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우상호 아니냐. 네. 누가 옳고 그름의 문제이기 떠나서 본선 경쟁력이 누가 더 있냐는 문제로 우리 당 후보를 결정해야 된다면 적어도 본선에서 어떤 대결 구도가 만들어질 건가를 예측하면서 선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 후보들이 갖고 있지 못한 걸 갖고 있는 후보를 우리 당 후보로 내야 차별화에 성공하고 그래서 지지층을 결집하고 매연을 확정해서 이길 거 아닙니까? 저는 진보와 서민이라는 두 개의 화두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선 경쟁력이 더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실 나경원 전 의원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나경원 전 의원과 좀 비호감이 너무 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호. 귀하도 비호감이 네. 좀 있던데. 진짜 같은 비호감으로서. 근데 이동영이 나한테 그랬잖아.
안티가 있어야 어? 네. 이 결집한다. 박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박지를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다. 그럼 어떻게 제 안티 좀 빌려드릴까요? 됐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네, 본선 후보가 되면 어디서 생길 거예요. 자연스럽게 생길 거니까 억지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동영도 안티팬이 있나? 엄청 많죠. 네. 그분은 유일하게 거의- 팬보다 안티팬이 더 많은 스피커일 겁니다. 아마. 아, 그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그래서 그런 조언을 했구나. 그죠. 아, 본인이- 팬이 한 10만이면 안티가 20만. 네, 굉장히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 못해요. 할 생각도 못 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얘기가 그렇게 이렇게 넘어왔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이제 뭐랄까요 그런 저의 장점을 최대한 부각시키고 그건 꼭 제가 그 장점을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 난 아무리 봐도 이번 선거의 승패 요인은 거기서 갈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방송 가서 어묵 드시는 거 또 이제 약간의 비판적 논조의 질문이 왔었어요. 그래서 얘기했던 게 그럼 어딜 가냐고. 가가 호비를 방문 안 돼요. 이거 불법입니다. 상가 들어가요? 상가 들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장 날것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곳이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래서 가지 말아서 안 갔다 쳐보세요. 시장도 안 간다고 욕먹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날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저는 당연히 가야 되고 이런 스킨십이 좀 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황교익 선생이 그 말씀을 하셔서 이제 좀 커졌는데 내가 내린 결론은 황교익 선생이 어묵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근데 저는 진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어묵이에요. 우리 참모들도 알지만 내가 진짜 우리 집에서도 어묵 볶음 해주면 내가 아주 눈이 휙 돌아가요. 김치 볶음, 어묵 볶음, 그다음에 고사리 무침 이런 거. 나물. 네. 근데 나 그날 그 화면 다시 돌려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다른 분들은 무슨 생각하고 드는지 모르지만 나는 너무 맛있어갖고 그때 눈이 돌아가고 있었어요. 막. 그래서 속으로 대표님 하나 더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차마 그 다음 일정 때문에 그 약간 쌀쌀한 날이었는데 그 국물이 정말 끝내주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어떻게 화면에 잡히는지 전혀 의식도 안 하고 네. 허겁지겁 먹고 있었어. 근데 내가 얘기하지만 난 진짜 어묵을 좋아합니다. 그 쓰리샷 보면 진짜 좋아한다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면 이미 매대로 혼자 제일 가까이 와 있어요. 그 종이컵에 받쳐서 드시고 계시거든요. 의식의 두 분 뒤에서 흐름이. 약간 눈치 보면서 이낙연 대표랑 박영선 장관 눈치 보면서 입에 넣을까 말까 하고 있었는데 너무 맛있게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사진으로 증명이 됐다. 내가 그 옆에 있는 의원한테도 그랬어. 야 이거 나 어릴 때 스케이트장에서 이거 먹는 재미로 스케이트장 갔는데 그러니까 그때 누가 옆에서 이거 막걸리에 좋아요. 그리고 이거 정종이지. 내가 이러면서 그런 얘기 하고 있는데 찍었더라고. 근데 어쨌든 진짜 솔직히 그날 남대문 시장을 딱 하다가 어묵 먹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이제 표도 생각하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하면 서민 코스프레 한다. 서민 코스프레가 아니고요. 서민 코스프레 아니라 그냥 난 정말 서민이십니다. 좋아해요. 정말 그래서 서민이십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아니 근데 그 의원님 JTBC 나가시고 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래요? 네. 근데 그 후로 지지율 혹시 상승세가 좀 이렇게 두드러진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요? 예? 왜요? 지지율 상승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 없습니다. 내가 말을 말지 여기서 근데 이제 워낙 낮았잖아. 워낙 낮았기 때문에 조금만 올라도 깜짝 놀라요. 근데 이제 원래 높은 사람들은 올라봤자 뭐 얼마나 그런지 못 느끼잖아. 그런데 저같이 이렇게 서민들은 조금만 지지율도 서민. 지지율도 서민이야. 조금만 올라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임종석 그 실장하고 이제 고마움에 밥을 먹었잖아요. 네. 그 내가 그 다 좋았는데 뒤에 따옴표 하고 근데 왜 지지율이 안 오를까? 맞아요. 그걸 썼죠. 그래갖고 내가 지지율이 낮다는 게 너무 많이 알려졌다. 그랬더니 형 다 알고 있어. 뭘? 어쨌든 지금 2파전으로 딱 압축된 다음에 많이 상승을 해서 저희 캠프는 되게 고무돼 있고 이거 이제 이런 속도로만 올라가면 괜찮다. 근데 이제 그런 속도로 계속 갈지 또 정체될지 좀 알 수 없습니다만 적어도 작년 연말에 비해서는 엄청 올랐습니다. 네. 아직도 그럴 시간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예요. 사실 흥행들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가장 큰 흥행은 노무현 이인재 싸움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왜 흥행이었어요?
누가 봐도 열세인 노무현 후보가 질 거라고 100%다 예측을 했는데 네. 광주에서의 경선에서 그때 아마 대세. 한화갑이 1등 할 거라고 예상을 다 했다가 그랬죠. 예, 근데 뒤집었죠. 대세는 다 2인지였는데 그리고 지역 이 연고는 하나갑 후보인데 예, 부산 출신 노무현이.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가 광주에서 1등을 했다는 거는 그때 아마 지금은 지역주의가 많이 완화됐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호남가도 인기가 있고 뭐 이런 건데 네. 그때 뒤집어지잖아요. 결국 뭐냐?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때 그게 흥행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흥행 대박은 우상호가 많이 뒤쳐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매 주마마다 우상호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을 해서 박영선 우상호 누가 될지 모른다.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 때 흥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이 있지. 지금은 누가 봐도 박영선이 된다고 예측하고 있던 사람들이 우상호가 설마 하다가 탁 붙어 있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 경선 개표일을 한 4, 5일 앞두고 누가 될지 모른다. 이런 게임이 되어야 흥행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흥행 대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를 좋아하지 않는 분도 우리 당의 흥행을 위해서 저를 지지한다고 답변해 주시면 네. 그게 당의 큰 보탬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사실 부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세가 좀 뒤집혔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는 게 부산 전문가거든요. 아니 물론 이제 지지율이라는 거는 네. 지표는 사실 100% 믿을 거는 못 되는데 우리 가덕 김영수 선생이 분명히 몇 주 전까지 부산은 해볼 도리도 없다 그래서 이제 서울만 쳐다봤는데 이상하게 요즘 나오는 지지율 조사 보면 서울은 계속 우리 당이 빠지고 있고 부울경에 올라갔다. 이게 사실인지. 자, 부산 전문가. 부산의 미래 대통령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후보가 박인영 시의회 의장, 전 의장이죠. 시의원과 이제 변성환 시장 대행 그리고 김영춘 장관 정도 최진 이제 북강서울 지역위원장이 불출입한 사람 3명이 됐는데 어쨌든 나머지 박인영 의원과 변성환 시장 대행을 제외하고 김영춘 장관이 이슈 담론을 너무 잘 가져가는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정말 저는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치인이 지자체장을 해야 한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덕신공항만 때린 게 아니고요. 가덕신공항으로 인한 도로 확충과 인근에 새로 들어서 신도시 등등에 대해서 송철호 시장과 김경수 시장 계속 얘기를 하면서 파급 효과를 계속 잘 설명해줘요. 굉장히 뚜렷하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게 분명히 하나가 충분히 먹혔고 두 번째는 이 가덕 선점 이슈를 저당에서 아직 당론을 결정 못했습니다. 못해요 앞으로도. 네,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TK 출신의 그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저거는 이런 거예요. 주호영 대표가 다음 국회의원 선거는 그때 가서 만회를 하고 지금 내가 대구 출신이지만 가덕도 공항을 받겠다. 이렇게 해야 역전이 가능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주호영 대표가 제가 원내대표 할 때 바른정당 원내대표를 하셨잖아요. 그런 가단성이 좀 부족하셔요. 사람은 좋은데 부족해. 그래서 내가 절대 당론으로 못 만든다. 그냥 부산 지역 의원을 이렇게 주장하고 대구 출신 의원들은 그냥 침묵해 주는 것 정도로 아마 가려고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부산에 지역사 몇 개가 있습니다. 이름을 제가 언급을 못 하겠는데 지역사는 솔직히 말해서 보수 편향이 굉장히 심합니다. 사설도 그렇고요. 헤드라인부터. 근데 가덕에서만큼은 이걸 하겠다고 하는 쪽으로 많이 몰려가요. 그럼요. 근데 여기 그래서 부산일보 같은 경우는 아직도 당론의 중심을 못 잡는 국민의힘 이런 식으로 때려버려요. 그럼 당연히 부산 시민들의 마음이 흩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다가 뚜렷한 후보가 없어요. 박형준, 이현주, 이진복 다 과거 구시대 인물입니다. 그나마 참신한 인물이 박성훈 경제부시장인데 이 사람 될 리 없어요. 당내 경선을 뚫어야 되거든요. 야, 부산 얘기하니까 아주 힘이 그러니까. 뼛속까지 부산 미래 근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 네. 과거에도요. 가령 서울 보시면 알지만 서울 전체 시민이 저게 서울을 먹여 살릴 일이다라고 동의할 만한 사안이 없어요. 그 지역별로 다 틀려요. 부울경은 정말 목숨 걸고 가덕도 국제공항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먹어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대형 이슈가 있으면 선거하기가 훨씬 좋습니다. 특히 그 대형 이슈를 선점하잖아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세훈 시장 때 보면은 무상급식이 그 메인 이슈였잖아요. 네. 그렇게 메인 이슈 하나가 있으면 반대한 사람이 죽고 하자는 사람이 이겨요. 이게 굉장히 선거에서 중요한 건데 그래서 보면 그 지금 부산, 울산, 경남에 단순히 이게 부산만이 아니고 울산, 경남도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거든. 맞아요.
그래서 그 내려가기 전에 우리 영춘이랑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네. 둘 다 살아오자 막 이런 얘기하면서 술 한잔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 자기는 가덕도에 다 걸겠다. 그리고 사실은 아무리 봐도 부산 출신으로 보면 가덕도를 하지 않고 부산 일대를 발전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정치 생명을 걸겠다. 그래서 내가 서울서 필요하면 원격 지원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쨌든 지금 내려가서 처음 내려갈 때만 해도 좀 추레해 보였거든요. 그때 내가 좀 더 있어 보였어. 근데 약간 지지율이 사람을 만든다. 지금은 그 진짜 아니 아직은 김영춘 후보 지지율 자체는 아직은 낮아요. 근데 이슈의 주인공이 되어 있다는 건 네. 언제든지 상승 모멘텀이 큰 거고 저는 부산도 이거예요. 해볼만 하다고까지 간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느 하나를 완전히 포기한다는 생각이 들면 당 차원에서 선거 전략을 짤 때 힘들거든.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제 친구인 김영춘이 잘 당선되기를 바라고 또 실제로 가덕도 공항을 잘 만들어서 네. 부산, 울산, 경남의 새로운 성장의 어떤 그런 포인트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또 제 방점이 있죠. 네. 네. 내가 지금 서울 얘기만 해도 이 여저기 시간이 없는데 그러나 어쨌든 뭐 가덕도 챙겨주실 때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시너지가 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세잖아요. 우리가 서울과 부산을 다 이기면 정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허를 날개를 다는 거예요. 서울 우상호, 네. 부산 좌영춘, 우상호 네. 탁 달고 그냥 날개를 올라가는 거죠. 오, 좌영춘 우상호야 정말. 아 뜻밖의 우를. 우상호 좌영춘. 그래서 그 기세가 저는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네, 저는 두 분 다 건승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도 그렇고 국민의 당도 그렇고 각자 열심히 하셔가지고 끝까지 좀 후보들 다 완주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고 싶거든요. 그래요. 네, 아무도 포기하지 마시고 정당이면은 아름다운 완주해야죠. 경쟁을, 네. 네, 아름다운 경쟁을 좀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럴 네. 때는 이제 박완주 의원을 보내서 네. 완주를 시키도록 이렇게 두 분 다 완주하도록 단일화하지 네, 말고 네, 야당 네. 두 분 다 네. 힘내시길 바라고 저희 악의정도 뭐 멈춤 없이 끝까지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뜨거운 응원 부탁드리고요. 우리 우상호 의원님이 서울시 입성해서 더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드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화끈한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주에도 더욱더 재밌고 즐거운 주제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